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4일 프리마켓 뉴욕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형이고요. 저는 최부아입니다. 네, 오늘 현재 시장 분위기가 출발부터 살짝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은 0.68%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는 S&P 500도 0.45%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떨어지나라고 보니까 빅테크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구글 같은 경우 여전히 신고가의 영역에서 버티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또 하나의 대장주인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도 잘 버티고 있다 정도의 이슈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외환 시장의 이슈, 그 다음에는 CME 선물에서 금과 은에 대해서 증거금을 건드렸다는 이슈, 그리고는 지금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점은 이란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더 늘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인도에서 이란 관련돼서 이란에 있는 인도인들을 모두 다 이제 이란 외로 대피하라라는 권고가 나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분명히 금과 은에 대한 증거금 인상, 증거금 기준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나 현재 시장의 대장은 은입니다. 저희 보아님, 이게 무슨 일이죠? 네, CME 증거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나 금속 시장의 랠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 선물이 4,643달러, 은 선물이 9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는데요.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 선호 심리가 확대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간밤 나온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예상치에 부합하며 고물가에 대한 부분도 일부분 우려가 불식이 됐죠.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강화되며 이 역시 금과 은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상반기 금 선물이 5,000달러, 은 선물이 100달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WTI 역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감을 주시하며 62달러에 근접한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 다만 국제유가는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는 하락의 방향이 합리적이어 보인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리 선물도 오늘 13,400달러라는 신고가를 장중 한때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나 AI와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작년과 올해를 관통하는 가장 큰 키워드인 AI 테마에 대한 업데이트된 이슈들도 오늘 저희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금과 은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내에 10% 정도 더 업사이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표정이 좋으시고 얼굴이 좋으시고 제가 너무 웃지는 않으려고 해요. 아니, 대기실에서부터 아주 그 오늘 밝은 그런 이야기, 밝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라고 했는데, 지금 5,0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일부 게스트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정말 하루하루가 살떨린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어찌 보면은 앞서서 저희가 방송 직전에도 이게 과거로 보면은 한 번쯤은 흔들릴 때도 되긴 했는데 계속 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시장에서 많이 경계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자면은, 현 상황에서 엔화에 대한, 어찌 보면 외환 시장에 대한 그 변동성이 매우 커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 차트 좀 띄워주시면은, 엔화가 이제 오늘 158엔, 159엔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어찌 보면 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역시도 지금 1,500원을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국내 헤드라인에서도 환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헤드라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특히 엔화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부분은 글로벌 증시에 대한, 자산 시장에 대한 부담일 수도 있어서,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엔화가 이제 원화도 그렇지만은 좀 이제 구조적인 약세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일본은행도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 일본의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 방향성을 보면은 엔화가 강해질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사실 지금 이제 니케이 225가 오늘 54,000을 돌파했는데,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제 2월에 조기 총선 얘기가 이제는 거의 팩트가 되면서, 조기 총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카시 사나이 총리 입장에서는 인기가 좋을 때 빨리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좀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을 때려가지고 일단 일본 내부에서 인기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선을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자신감에 기반을 한
이제 조기 총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가 아니고 이제 뭐 또 이제 승리를 거두면은 이제 차후 차기 정부에서는 대규모의 재정 부양이 나올 것이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재정 부양하려면 뭘 하겠습니까? 국채를 많이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일본은행이 이제는 확실하게 금리 인상의 방향성을 나타냈잖아요. 지금 이제 0.75까지 올라왔지만은 중립금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중립금리를 얼마로 보고 있냐면은 맥스 2%까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직도 거기까지 물론 안 올리겠지만은 어쨌든 사실 올릴 수 있는 룸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가 1.3%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2000년 이후에는 처음이에요. 일본 국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일본 국채요. 네네. 일본 10년물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기준인데 이게 이제 1.3%를 돌파한 거는 1999년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는 처음 이런 그 국채 금리의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참 일본으로서 보기 드문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렇게 계속 돈이 풀리는 그런 향후의 어떤 방향성으로 간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엔화가 약세로 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감수를 하겠다는 얘기고, 물론 이제 뭐 미국, 일본 경제 당국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조적인 엔화 약세의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엔화 약세를 끝나는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원화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화가 과거에는 위안화에 동조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위안화는 되게 강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엔화에 동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성으로 좀 고착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기업들이 정부가 뭐라고 그러는가에 따라 지금 안 풀지 않습니까? 일단 안 풀 수가 없죠. 요거는 원화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원화 네.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투자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정말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지금 해외 투자 자금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엔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약간의 이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투기적인 어떤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기대 심리,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바꿔 말하면은 일정 부분은 투기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까지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엔화나 원화나 구조적인 약세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원달러가 1,500원 넘어간다니 공공에 나오고 있고, 새해 들어서 계속 지금 10거래일자 상승이거든요. 원화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작년 말에 기껏 1,480원에 있던 거 1,420원까지 낮춰놨는데 다시 이제 1,480원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는 뭔가 진짜 당국의 실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런 흐름들을 돌리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우리가 효과가 좀 제한적인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개입이 있지 그렇죠. 않으면 그 효과가 우리가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정부 당국에서도 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마지막 쓸 수 있는 거는 실개입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과연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꺾이는 모습이 나올 것인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당장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도 한 5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 거의 4조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역시 이런 부분들이 환율과 무관하지 않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이제 엔화와 원화는 약세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강세로 가고 있다. 네. 근데 위안화 강세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은 중국의 수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네,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트럼프 혹은 미국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2026년도는 위안화가 계속 강세로 갈 거다라는 전망을 하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는 있죠.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은 경우 아마
보도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태양광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중국이 수출 보조금을 폐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태양광은 당장 4월부터 이제 그 한 50개 정도 되는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그동안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수출 보조금이라는 제도였습니다. 보통 이제 수출하는 거에서 한 9%에서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거의 다른 나라 제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여기에 기인한 바가 큰데 이것을 이제 사실 이게 굉장한 지금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자격도 없는 중소기업들이 이걸 타먹기 위해 가지고 수출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아주 떨어지는 물건을 갖다가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과거에 이게 자꾸 이제 오명을 뒤집어 쓰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중국 물건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안 좋은 그 평판, 레퓨테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걸 타먹기 위해서 공급에 과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꾸 이 과잉 생산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제동을 거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은 4월부터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이제 일단 9%에서 6%로 인하한 다음에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태양광 제품이든 배터리 제품이든 간에 중국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과거에 거의 한 가격의 차이가 한 우리나라 제품이 한 20, 30% 정도의 어떤 그 갭을 갖다가 극복해야 됐다라면은 이제 요 부분이 없어지면은 그 우리나라 제품과 중국 제품의 차이가 한 10% 내외로 좁혀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충분히 승산을 가질 수 있다. 뭐 어떤 품질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지금 이렇게 이제 중국의 그 수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맞물려서 최근에는 중국 수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좀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 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이 한편으로는 뭐 계속해서 위안화의 강세를 지금 그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이거는 조금은 저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제 이란도 그렇고 두 나라가 공통점이 뭐냐면은 중국이 주로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였죠. 그렇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떤 정상적인 그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수면 위에 있는 정상적인 마켓에서의 구매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우리가 얘기하는 블랙마켓에서의 구매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게 무슨 돈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게 아니고 차관을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 형태로 그냥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중국 사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미국의 어떤 이런 요번에 그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차단이 돼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중국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괜히 이란하고의 관계를 여기서 그 더 끌고 가는 게 별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수면 위로 올라와서 석유를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원유를 굉장히 비싼 값에 수입을 해야 돼요. 지금보다 기존의 어떤 그거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가 강해지는 게 나쁠 게 없다. 이제 그런 쪽에서의 어떤 접근도 지금 그런 시각들도 제가 좀 외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런 접근이 있던데 저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아마 위안화 강세가 저는 올해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원화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위안화를 좀 따라가다가 하필이면 이럴 때 또 왜 엔화하고 좀 엮이는 게 별렇게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금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좀 리스크 요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네. 더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당국이 만약에 원달러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실개입에 나선다면 그에 따른 뭔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의 부작용, 그러니까 부정적인 파급 효과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뭐 없진 않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외환 모유고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또 뭐 기업들의 투자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달러에 대한 어떤 이제 수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사이드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사이드에서의 수요도 이제 앞으로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지금 최선의 방안은 이렇게 실개입을 안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 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1,500원, 1,500원은 그렇다고 치는데 만약에 이것이 거기서 더 올라가 버린다면은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좀 그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부의 그 개입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 개입에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좀 그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굉장히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로 효과를 확실하게 거둬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만약에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가 없다면은 이거만큼 또 실패한 그 정책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는 지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계속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멈추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채팅창에서 저희 대표님한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대표님의 스타일이 형사 가제트를 닮았다. 아, 약간 처음 들어보는 외모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가지고 제가 좀 지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얘기를 해도 당황하시지 않으시던 분이 가제트 닮았다고 하시니까 원래 이 외모에 대한 공격은 상당히 좀 예민해요. 아, 공격이라뇨. 공격이죠. 좋은 의미로 이렇게 채팅을 쳐주신 거기 때문에 네, 채팅창에도 많은 의견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첫째로는 TSMC 실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금융주 실적도 있을 것인데 현재 예고되어 있는 바로는 오늘 밤 12시에 상호 관세와 관련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해봐서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은 이제 10일 날 한번 양측이 소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저는 이게 정말 이거는 뚜껑이 열기 전까지는 확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원래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사실 굉장히 그런 쪽에서는 또 폐쇄적이에요. 미리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제 그때 돼서야 그 오픈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오늘 밤에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나온다면은 시장에는 저는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쟁점은 그런 거죠. 저는 아마도 1심도 그랬고 2심도 그랬지만 대법원에서도 지금 아무리 뭐 보수 쪽이 6이고 이게 약간 그 진보 쪽이 3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지금 구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법이 나올 거로 봐요.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저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는 자, 상호관세 부과 자체가 불법이니까 폐지를 하고 관세 환급해라라는 판결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 불법이니까 폐지는 하는데 이미 거둔 관세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는 쪽으로. 세 번째는 지금까지의 어떤 국가별 상호관세는 유효하지만은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새로 부과할 수 없다. 사실 쟁점은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IEPA라는 거, 국가 비상경제관할법이라는 게. 그래서 쟁점은 사실 의회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에 방점이 찍혀서 판결이 나온다면은 지금까지는 유효한데 앞으로는 의회 동의를 받아라는 쪽의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향의 판결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관세 환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지금 시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자면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수가 밖에 없다. 그런 정말 기업들마다 이 건건이 다 저기 재판 받아가지고 관세 받아야 되고 이 혼란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뭐 계속해서 이제 플랜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형태로 간에 플랜 B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302조죠. 무역확장법 302조. 이거는 이제 지금 자동차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상호관세가 아니고 품목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걸 늘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따릅니다. 복잡해요. 뭐 이제 좀 시장에 좀 리서치도 좀 해야 되고 또 상대국과 합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그런 기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여긴 또 하나의 또 무소불위의 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무역법 112조인데 이건 뭐냐면은 무역 적자가 만약에 발생을 했을 시에는 5개월 동안은 그냥 15%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게 무역법 12조예요. 112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법이 일단 우선적으로 전 적용될 거라고 봐요. 이 밖에도 걸려있는 법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6, 7개 정도의 그 관련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지금의 어떤 이러한 그 상호 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제 하나의 변수는 뭐냐 하면은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그 변화된 스탠스가 아시겠지만 주요 식료품 수입국에 대해서 관세 인하 조치를 매기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뭔가 그 서민들의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품목 관세를 강하게 때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은 이게 또 여기에 물가가 흔들려 버릴 수 있는 이러한 또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품목 관세로 만약에 간다면은 이 플랜 B에서 이거는 상당히 저는 시간을 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냥 좀 놔두고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뭘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일단 위법으로 판결이 난다면은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과 혼란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 이거 자체가 시장을 끌어내리기보다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위치를 보면은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한 번쯤은 거쳐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번 그 관세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그 시장의 조정을 만들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뭐 급락이 나오거나 한다면은 또 하나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뭐 정말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일단 불확실성과 혼란은 조금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의 우려는 당연히 커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또 호재를 받는 기업들이 또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소비재들이나 유통주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또 여기서 뭔가 베네핏을 얻는 기업들은 많을 거예요. 특히 지금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유통이라든가 소비 쪽에서의, 특히 이제 어떤 그 일반적인 공산품, 저가의 상품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오히려 이제 선택지가 넓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그런 쪽에서 어떤 선택지가 굉장히 좁혀져 있었던 상황들이 나타났었고, 지금 보면은 미국의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양판점이라든가 또는 또 대규모 마트라든가 이런 쪽의 실적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던 게 그런 쪽에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기존에 사실은 그런 데는 가격 경쟁력 가지고 승부를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게 사실은 좀 막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세 환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시장에서 기대를 거는 부분들은 그런 거죠. 이미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환급 청구권의 권리가 헤지펀드에 팔리고 있죠.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원래 헤지펀드라는 건 그런 거 사는 거잖아요. 사가지고 이제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대박을 내는 게 헤지펀드의 또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이미 그런 거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관세 환급에 대한 또 기대감들, 기업들은 관세 환급을 받을 것이다. 뭐 자동차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뭐 관세 환급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업들의 어떤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인데, 물론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요 이제 관세 관련돼 가지고 요 화면 좀 연결해 주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써놨습니다. 네, 글을 썼는데 카메라 저 말고 저희 보아 씨 좀 잡아주세요. 네,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요것만 한 줄만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모니터 보시면 돼요. In other words, if the Supreme Court rules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is national security bonanza, we're screwed. 이거죠. 예, 이게 해석하면은 저희가 해석하는 것보다 뭐 구글이 더 똑똑할 테니까 보시면은 만약 대법원이 이번 국가안보 호재에 대해서 관세 관련돼서죠. 미국의 불합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스크루드한다, 완전히 망한다라는 요런 그 어찌 보면은 강력한 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거를 저도 봤는데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이라는 얘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는 저게 아니었어요. 네. 우린 관세 환급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다 지급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돈 없어요. 지금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받은 수익 가지고 전부 다 국민들한테 지금 나눠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게 맞는 걸 수도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센 척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죠. 만약에 정말로 진짜 대법원이 저런 식으로 판결을 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플랜 B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 부분은 아마도 어떻게 하든 커버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 부분이 또 새로운 시장에서는 조금 그 논란과 불확실성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지금 미국과 관세 협약을 맺은 나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기껏 지금 잘 맞춰놨는데 여기서 이제 또 만약에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또 새로운 뭐가 있다면은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시장의 입장에서나 그러니까 뭐 또 굉장히 좀 달가운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온 이후에 결국에는 또 채권 시장 반응까지는 그렇죠. 채권 시장의 반응이 제일 중요해요. 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앞서 말씀 주신 환율이랑 또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채권 금리가 달러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것도 우리나라 원화, 엔화에 또 다른 약세, 또 악영향이에요. 네, 요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법원 이슈가 채권, 환율 요것도 얼마나 건드는지는 우리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뭐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약간의,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과한 표현을 쓰자면 선심성 정책들이 나올 시기죠.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은 어제 이제 그 JP 모건의 실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시장은 이게 그 하락으로 반영을 했어요. 근데 실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사실 그 하락으로 반영한 이유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발언들, 카드사의 그 신용에 대한 금리 10%로 제한한다,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선심성이 섞인 발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카드를 이용하는 어떤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도한 어떤 그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이제 지금 해소하라는 건데,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런 일련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또는 정책의 방향성들이 어떤 중간 선거를 겨냥한 쪽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JP 모건의 어떤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그 불만을 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기도 했었고, 어떻게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간섭을 하느냐, 이런 식의 일을 했었고, 그게 사실은 주가가 흔들렸던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형태의 발언들이라든가 그 향후의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뭐 이제 그 파월 의장 간의 갈등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계속 좀 그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걸러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걸러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또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관세 환급금을 가지고 뭐 이제 나눠주는, 환급을 하겠다 개인들한테,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주겠다. 네, 배당금을 주겠다. 돈이 풀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에 대한 지금 시장에 바치고 있는 건 사실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올해 특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금은 뭐 지금 원자재, 이런 그 에브리띵 랠리의 분위기는 결국 유동성에 기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또 그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에서는 또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선심성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싫어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네. 좀 상충은 하는데, 일단 근본적인 포인트는 결과적으로는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중간선거 전에 시장에 큰 충격이 오는 것은 트럼프가 그렇죠.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장이 빠지면 사고, 빠지면 사고,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분명히 지금 시장이 비싼데 네. 문제가 있는데, 근데 문제없이 계속해서 잘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또 궁금한 거 하나 있죠. 최근에 뭐 엔비디아하고 행보하는 구간에서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구글이라는 친구가 상당히 강력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주말에는 월마트가 구글과 손을 잡았다. 예.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또 애플까지도 구글의 손을 잡았다라는 점에서 제미나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2등에 온 구글, 시가총액 2등을 지킬 수 있고 혹은 1등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지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구글이 시총 4조를 돌파했다라는 부분, 4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부분에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똑같은 질문을.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추월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 최근에 엔비디아의 움직임과 구글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것이 아주 실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겠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가능성이 0%로 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 가능성이 한 40~40%까지는 올라갔어요. 이게 그만큼 제가 이제 왜 이게 여기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구글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 하면은 아시겠지만은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AI와 관련된 모든 과정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TPU 가지고 있죠. 네.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죠. 여기다 이제 제미나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엔비디아의 쿠다를 뭘로 보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쿠다는 사실 하드웨어 쪽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구글은 아시겠지만 이런 시스템과 모델과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이 구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AI와 관련된 학습이라든가 추론이라든가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네. 근데 구글만큼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구글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자율주행 데이터까지 가지고 웨이모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송출하고 있는 방송도 유튜브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구글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픈 AI가 챗GPT에서 그럼 그 데이터는 사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예요. 네. 구글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그거를 수집을 하고 다 그거 갖다가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이런 데이터의 어떤 독점 구조라는 부분이 이런 AI 모델을 진화시키고 확정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의 모든 과정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는 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 또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는 이런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제미나이가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챗GPT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당장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제미나이를 전면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제 정말 제미나이가 이제는 확실하게 조금 우위를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제미나이의 핵심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네이티브 멀티 모달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사람처럼 텍스트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뭐 소재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한꺼번에 통합을 해가지고 이해하고 추론하도록 훈련을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챗GPT랑 비교를 했을 때 제미나이는 원어민이고 챗GPT는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배운 그거에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영어를 구사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뉘앙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원어민의 미묘한 뉘앙스를 캐치 못하는 경우들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제미나이는 그것까지 된다라는 게 이제 차별점이라는 얘기를 어떤 전문가분이 하시던데, 저도 이제 그거에 상당히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서의 제미나이의 차별성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애플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 구글의 어떤 이런 AI 기술들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뭔가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실생활에 이제 접목이 됐다니. 월마트가 이번에 이제 제미나이 갖다 쓰는데 뭐냐 하면 그거예요. 자, 쇼핑을 하는데 내가 이제 제미나이를 거기다 이제 깔아놓고, 자, 난 이거를 사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물건을 다 알아서 골라줘요. 이 조건에 맞는 물건을 다 알아서 골라주고, 자, 결제까지 다 거기서 다 끝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결국 월마트가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 보이지 않는 AI인 거예요. 우리는 AI를 쓴다고 인식을 못하지만은 AI를 쓰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구글이 지향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구글이 향후에 어떤 확장성에 대한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이제는 위에 설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뭐 오늘도 그러니까 어제도 구글은 상당히 강했고 지금 M7 중에서 거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부분이 저는 올해 들어서는 사실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건 개인적인 네. 의문입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올해 그러면은 구글보다 기대값이 많이 낮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결국 엔비디아가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아이, 절대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일라일릴리하고의 저는 요번에 사실은 JP모건 헬스케어의 주인공이 난 엔비디아가 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주들이 박살난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게, 아니, 무슨 엔비디아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저렇게 메인의 자리에서 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일라일릴리와의 어떤 AI 의료 관련돼 있는 이제 그 협업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기간의 단축과 비용의 단축이에요. 신약 하나 만드는데 보통 한 10년씩 걸리고 비용 정말 수조 달러 쓰는데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에다 돈을 갖다 붓는 건데 결국 AI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강점인데 그걸 이제 엔비디아하고 일라일리가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좀 엔비디아의 방향성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올해의 흐름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는 구글이 좀 더 약간의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사족 같지만은 정말 워런 버핏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워런 버핏의 마지막 큰 투자가 알파벳을 산 거지 않습니까? 네. 하필이면 그 시점에 또 알파벳을 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애플을 팔고 알파벳을 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한번 워렌 버핏의 해안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로는 워런 버핏의 해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제 JP모건을 필두로 금융주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오늘 장전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그리고 내일 장전에는 골드만삭스, 모간 스탠리 그리고 블랙록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어제 JP모건의 4분기 EPS 매출은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이자율 10% 제한 조치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정규장 주가가 4% 넘게 미끄러졌고요. 지금 막 웰스파고의 실적이 나왔는데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원래 4분기 EPS가 1달러 62센트로 예상치를 하회한 걸로 집계가 됐었는데 지금 인베스팅닷컴에서 이 수치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EPS가 1달러 76센트로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이후에 낙폭이 조금씩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JP모건 그리고 웰스파고 모두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신용카드 이자율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가 금융주들의 실적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는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M&A 시장도 호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시장 전체에서 뭐 이제 그 어떤 그 AI 산업의 수요라든가 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라든가 또 금리나 국민의 사모펀드의 거래 수요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호재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해서 좋을 거로 보이는데 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순간적으로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금융주의 주가는 사실은 이번에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제 그냥 뭐 지나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실적과는 무관하게 조금 주가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보이고요. 사실 저는 이번 실적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빅테크들의 실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시장의 기대치가 이제 워낙 높았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AI 버블론이라든가 이게 나오면서 조금 이제 주춤해졌는데 결국 이제 관건은 지금의 시장의 전체적인 이익 성장률은 8.1% 이번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거는 넘어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 대해 우리가 거는 기대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뭐 충족시킬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러셀 2000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러셀 2000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높아지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뭐 고점을 경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미국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작년과는 확실히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어떤 주가의 흐름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에 기인한 이런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는 이유가 그런 것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좀 이런 것, 빅테크들이 쉬고 대형주들이 쉬더라도 이들 돈들이 가는 대로 갈 데가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까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일부 오늘은 이동근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환율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법원 이슈까지 다 확인하고 난 뒤에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뭐 채권 시장이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환율 시장이 엔화와 원화와 동조되어서 어디가 저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유동성 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결국에는 빠지면 또 사서 들어온다. 그리고는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2026년도에 가장 주목되는 기업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구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D님과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저희 방송의 제목은 프리마켓 구글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저희가 구글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씀하시는 출연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방송이었습니다. 프리마켓 구글. 네, 프리마켓 구글로.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